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꼭 많이 만들어지는 게 꼭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 없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겠죠. 그리고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어지면 제일 좋게 할 거고, 설사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정도로 우리 중요한 과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민생 진보를 도방하고 민생을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제일 크게 걸리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일자리로 비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것에 가장 어려운 것이 청년 일자리다. 그것의 반대말이 청년 실업이다 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4년 전에 민심대장정을 할 때 강원도 철원이죠. 화천에 고추밭에 갔는데 아삭이 고추라고, 맵지도 않아 아삭아삭한 고추라고 해서 아삭이 고추인데, 아삭이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할머니들이 거의 저를 전혀 저를 몰라보고 그냥 그러려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나 보다, 밑집 모자 뒤집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죠, 다른 사람만큼은 제가 일을 하니까. 근데 좀 지났는데 군수가 없고 의원이 없고 시의원이, 군의원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뭔가 가만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 같이 동네 노동자 농사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높은 사람 같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일하는 건 바구니, 고추 따는 바구니는 제쳐놓고 말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높은 분 같은데 우리 손주 취직 좀 시켜주세요. 대학교 졸업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추 따고 와서 이러는 것도 우리 손주 용돈 주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라고. 선생님은 높은 사람 같으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근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해드리고 말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연락도 못 되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제가 죄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에 가서 할머니들 조그마한 좌판 벌려놓고서는 전부 다 해봤자 하루 종일 전부 팔아봤자 3만원 5만원 될까 하는 거 갖고 와서 그러면서 이게 그 여쭤보면은 우리 손주 학비 되려고 한다. 손주 대학 가는데 등록금 되는데 뭐 되려고 한다. 손주 지금 직장에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살림을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학교 젊은 청년들도 대학교 1학년 때는 멋모르고 놀지만 2학년만 되면은 바로 취업 걱정부터 하고 스펙 쌓기 하고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요새 젊은 대학생들에게, 물론 요즘 젊은 대학생들도 다 나름대로 낭만이 있고 하겠지만 꿈을 펴고 하겠지만 너무 이 취업에 찌들려 갖고 생활 자체가, 대학생활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거는 물론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계속 뭐 공부다, 성적이다, 과외다, 학원이다 이렇게 그 짓눌린 생활의 연속선상에서 그래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단한 게 그렇게 계속 짓눌린 생활만을 연속해서 해왔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수학 능력을 갖추고 또 일도 잘하고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좀 길을 타고 살 수 있고 마음껏 뜻을 펼 수 있는 정말 우리 정봉구 의원님 오셨네. 저쪽에 어디 의자 하나 보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 저희는 하여튼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청년이고 노인이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일자리 늘어나가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부터 일자리가 늘어나갈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첫째국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경제 잘하는 대통령,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정부를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뽑았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다 실망과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또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하면서 일자리를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적극 만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이제 민간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층에 대한 구휼 정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늘려서 복지를 시행을 하려면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되겠다. 이를테면 보육의 폭을 넓힌다. 무상보육을 한다. 국가가 그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 보육 교사가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보육 어린이집 일자리 어린이집에 무슨 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 또 버스 기사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버스가 또 많은 보육시설로 인해서 많아지면 버스 생산이 많아져야 되니까 거기서 일자리가 복지로부터 시작한 직접 간접의 일자리의 확대 이것이 지금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으니까 청년 고용률이 60%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40%가 잠재적인 청년 실업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일자리를 좀 더 계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회가 청년에서부터 막히면은 사회가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의무제 내지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일. 그래서 기업이면 기업, 특히 공공기관에서 지금 3% 이상 매년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 법제화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봐서 결코 손해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으면 그 기관의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실천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청년 고용, 여기에는 청년 고용을 하는 특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지원금을 주므로 해서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일단 받는 것들이 정말 기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데 따른 지원, 청년 고용 창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지금 계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무더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 속에서라도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청년 실업률은 7.6%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 아예 구직을 단념한 그런 구직 포기자들 이런 상황이 다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들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취업률이 평균 6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죽하면 지금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 꿈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또 책임 있는 정당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 모두가 지금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는 일종의 죄를 지고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하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이렇게 청년들과의 대화의 자리에 모시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청년 실업 대책의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완성되거나 최종적인 종결자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 정책은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청년 실업이 없는 나라 누구나 일하고 싶으면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음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의 자리는 그런 큰 도정에서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런 해답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좋은 정치를 통해서 그런 청년 실업의 시대가 아니라 청년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5학기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 빚이 거의 1,6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이자 닥쳐오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하나의 아르바이트, 집에서 용돈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과외를 2-3개씩 같이 하면서 빚을 갚아서 올해 3월달에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그 어떤 여유를 기다려주지 않는 학자금 그 원금과 이자 때문에 어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저를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도 저를 당장 고용해주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2-3개씩을 회사를 다니면서도 같이 하면서 빚을 갚고 나니 나이가 31살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저는 대부분 보조 업무를 많이 했는데 급하게 찾은 일이 보조 업무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보조 업무는 어떤 업무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들었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조금 더 나은 거는 바라볼 수 없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의 노력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그래도 20대를 바쳐서 공부를 했고 일을 했고 전혀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남은 거는 그러니까 빚이 있었는데 빚이 없어졌다는 그 제로의 상황인 거죠. 근데 다시 어떤 저의 더 나은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있고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도 또 다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빚을 졌을 때 그 중압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그만큼의 또 손을 벌린다는 거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그러면 그냥 결혼은 뭐 결혼, 연애, 출산 뭐 요즘에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새 또 물가나 아니면 또 월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 학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해서 토익 학원을 가야 된다고 치면은 토익 학원에도 또 돈을 내야죠. 근데 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용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과외를 해서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요새 서울의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자, 뭐 한 달에 식비를 빼고 제 월세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는 돈만 해도 거의 60만 원 가량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한 달에 60만 원을 벌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를 뭐 2개, 3개씩을 그래야지 거기다 과외라는 것도 또 저희 이제 뭐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안 되면 또 받기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요새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 대표님께서 이제 좀 섬유 물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간신히 넘긴 4,5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알바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를 팔고 배달 뭐 이렇게 서빙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최저임금이 희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저임금 말고는 제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과외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른 최저임금이 4,500원 간신히 넘었더라고요.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그래도 이거였어요. 내 임금이 그래도 내년까지 일하면 조금 오르겠구나. 100원이라도 올라가겠구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등록금도 낼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 수 있고 용돈도 쓸 수 있고 교통비도 낼 수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고 그걸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충 나눠서 해봤더니 제가 필요한 최저임금은 10,000원이었어요. 적어도 10,000원은 받아야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등록금도 나오고 용돈도 낼 수 있고 뭐 교통비 통신비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경제학 박사하고 또 대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못난이 정책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구사해야 된다. 이 못난이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그게 실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2008년도에 내수 대외 경제 의존도가 이제 90%에 이제 이르는 수준에 이르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런 못난이 정책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맞대응해서 이제 큰 바위 정책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의 패러다임에 많이 갇혀가지고 너무 성장에만 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이들이 이제 막 뛰다가 잘 넘어지는 게 머리가 크니까 앞으로 쏠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큰 바위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의 패러다임만 추구해가지고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단순하게 복지 논쟁, 복지를 확대하겠다, 복지를 무상복지를 하겠다 이런 논쟁보다는 분배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좀 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제 민주당을 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페이스북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 어떤 창업가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국내 시장에 어떤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해외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예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으로 나왔던 로젠다 플랜이나 어떤 정책, 지금 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청년 실업 정책과 어떤 창업 지원책이 말은 청년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합격 명단,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많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비기술 창업자, 청년 사관학교, 정부 예산 250억, 300억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20대 CEO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팀원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누구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아까 어떤 일자리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에 가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금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 IT 산업은 다 아웃소싱을 주고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데, 개발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개발하고 버려집니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하고 버려지고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개발했던 경력이 그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에 가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 가게 되면은 저희의 실력을 이렇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직접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관리직으로 가더라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3학년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IT 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개발을 하면, 해외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개발자라는 거는 창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창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뽑아 먹고 다 했으면 이제 버려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선택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대에서 3학년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청년 취업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저는 결국 대학을 자퇴를 했고 지금 다시 대학을 가려고 생각 중인데,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학번이나 학력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서 만들어진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달라는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다들 부끄럽지 않게 서로가 서로 만났을 때 간단한 자기소개식 인사에서도 학교가 어디냐는 인사에서 자기 학교 이름을 밝히면서 부끄러울 사람이 없게, 최소한 직장에서 학교의 이름으로 커트라인을 치거나 사람을 판별하고
그걸로 사람의 등수를 매기지 않는 사회, 그런 세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범대 들어갔으면 뭐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범대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과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도 이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자기의 꿈을 선생님을 뽑지 않는 관계로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10년, 20년, 아니 10년,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미뤄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왜 안 뽑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왜 안 뽑느냐라고 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 일종의 법정교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교사를 이만큼 들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약 80% 정도, 약 20% 정도를 미달해서 매년 이렇게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 모자란데, 저희가 선생님이 돼야겠으니까 선생님을 굳이 많이 뽑아달라고 하면 이건 사법부들이 좀 단체적으로 좀 이기심을 가지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OECD라고 이야기할 때, OECD의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준으로 선생님 1인당 학생 수가 굉장히 떨어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늘려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선생님을 안 뽑기 때문에 40명 중에 1명, 2명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경쟁률이라도 접근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0명 중에 1명. 심지어 사회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1명도 안 뽑아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도 이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되게 많이 잡아놨어요. 1조 원 가까이 돼요. 1조 원. 2010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2011년 예산은 그거보다 좀 떨어져서 9천만 한 8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돈 어디다 썼는가 보면은 해외 글로벌 리더 교육. 근데 각 공부 보면 정말 엉터리로 가지고 왔어요. 돈 쓰기 위한 장난이에요. 청년 인턴 해갖고는 각 부처들마다 청년 인턴 만드느라고 아까 뭐 2시간짜리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 이런 것들 하고는 청년 일자리 한다고 대통령한테는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 와서 야단 맞고 이렇게 돈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청년의 실직자잖아요, 사실은. 청년 실직자들에게 고용보험법을 좀 개정해서 최저임금의 한 80% 정도는 계속 나갈 수 있는 실업구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돈이 그런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면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서 어떤 법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이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청년 유니언 위원장과 대표들도 조합원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조직된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유니언을 조합으로 인정을 해라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막상 청년 실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직은 덜 내고 있어요. 굉장히 목소리를 내갖고는 청년 유니언과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커져갖고는 그 소리가 무슨 한번 했다 하면 10만, 20만 명 되면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결국은 조직된 정치적인 힘을 보여줄 때 이 정책도 바뀌고 이 세상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오히려 저희 세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취직하려고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생이 몇 안 되니까 얼마 많지 않으니까 졸업하고 나와서 취직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래도.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민주화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취직도 잘 했어요. 또 감옥 갔다 나와서도 또 취직하고 잘 살았어요. 결혼도 적당한 때 하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자식들 세대가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는 나라는 임원불 시대를 갔는지 모르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미래가 없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지금 아주 그 암흑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고 바로 이제 우리들 기성세대도 여러분들 문제에 관심 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가 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네. 뭐 이 기성세대들이 요새 젊은 세대가 패기가 없다, 꿈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들으면서 나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하셨고 며칠 사이에 뭐 우리가 한진중공업 사태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정치인 이전에 이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왜 해법이 어디 있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부유해졌고 부강해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이렇게 꿈을 잃고 벼랑으로 몰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쭉 내가 받아 적다 보니까 빈도수가 높은 말이 한쪽에서는 꿈이고 다른 쪽에서는 최저임금이었어요. 아까 최저임금 10,000원이 됐으면 바랄 게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저도 좀 내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젊은 세대 단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위직 노동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바로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못했던 데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요.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기영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제가 그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모으는 그 가이드라인인데 이걸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정말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걸 새삼 확인합니다. 왜 우리가 71년도에 국민소득이 $1,000가 안 될 때도 웬만한 직업은 다 정규직으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20,000가 넘는 세상에서 왜 정규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지 이 신화들을 깨고 그리고 이런 농담하면 좀 썰렁할지 모르지만 요새 정말 고대가 뜨니까 연대가 죽는다고 이 솔리다리티, 이 연대라고 하는 이 솔리다리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걸 사회적인 가치로 들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저 김영춘 최고위원께서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고 또 다른 한편 마음이 무척 또 무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학생도 있으시고 청년 창업자도 있고 또 지금 이를테면 청년 실업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고 강인한 끈기를 갖고 도전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또 그 힘이 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쭉 다시 보고 우리 당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필요한 것을 던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학생과 청년 실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다만 용역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충격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안진중공업 85 크레인에 있는 김진숙 씨를 끊임없이 회사에서 사적 용역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나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철거 현장에서 용역에 의해서 당하는 우리 젊은이들만큼이나 어찌 보면은 그 용역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젊은이들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설이게 느끼고 다짐을 합니다. 몇 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상태에서의 이 어려움, 특히 알바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의 경우에 일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어떻게든지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 그나마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은 그나마 희망이 없고 부모들은 더욱더 좌절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낮춰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에 아까 대학 특성화도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대학에 가면은 대학 나온 만큼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나는 떳떳하게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있고 그런 사회적인 대우가 있다고 하는 자신이 그런 사회적 환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그저 책상에서 또는 정치적인 토론에서 우리의 주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절실했습니다. 우리 임경 의원님께서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의 목표는 평균 임금의 50% 5,410원이었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4,520원에 그치게 수밖에 없었던 것. 아까 여러분들 최소한도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부족했다. 많이 반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응을 했더라면 다만 1~2%라도 최소한도 50% 안 되더라도 40%까지라도 평균임금의 40%까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드립니다. 실업대책으로서는 실업부족, 고용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정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구의 복지사회에서
실업부조, 고용보험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 청년들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찾지 않고 놀게 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서의 그런 실업부조,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역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선 당장도 여기 이제 종로구청의 김용종 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하나 가지고,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원구, 서울북구, 성남시, 제가 그거 생각나는 데만 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를 통해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직원을 정규직화한다든지, 어제 방문했었던 부천시에서 콜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든다든지, 그러한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해서 공공부문, 또 국가적으로 공기업, 국가기관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보편적 복지 정책과도 동전의 앞뒷면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복지와 성장과 일자리가 하나가 되는 정책을 취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한 것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정책 전환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풍부하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그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고,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을, 이를테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기장하는 문제라든지, 대규모 유통업이 중소상공인 재래 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저희 당이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당의 정책으로 발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중소기업 임금을 보조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 그 정책이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로제타 플랜 같은 것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펴서, 그런 그 안에서 그 청년 그 고용 할당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크릿 가든 우리 CEO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그때 창업 지원을 해놓고선 지금 일부 대기업으로 큰 기업도 있고 합니다만, 청년들의 창업 지원, 청년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또 피우도록 하는 일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계익 씨 말씀할 때 중간에 묻기도 했습니다만,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당으로서는 그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앞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IT 산업을 비롯한 벤처 산업,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아까 공공부분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교사들의 그 추원을 더욱 늘리는 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사대 학생 수 비율이 적고 교육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좋은 일자리, 좋은 환경의 교사가 더 좋은 교육을 만들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분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달 27일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그저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제안만 하고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왜곡된 그 사회, 또 그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틀을 바꿔야 된다. 중소기업을 틈틈이 하고 영세상공인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고용없는 성장이 빚 좋은 계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곤에 떨고 사회적인 양극화 때문에 고통과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 경제의 틀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약설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의 이 과제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민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책을 민생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그래서 격차 없이 반칙 없이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없는 그런 조화로운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서 정말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 김영경 씨가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듣고만 가고 그 다음에 딴소리, 딴짓 하면은 그 다음은 우리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커다란 짐을 안고 오늘 이제도록 말씀을 하고 저희도 잘 열심히 할 것이고 저희들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민주당을 잘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된 꿈의 미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